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끈기를 키우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내심에 대한 측면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혹은 의지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하신 분들,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 고민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책 인생은 실전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구체적인 대안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민을 가지셨던 분들은 오늘 리뷰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이 나한테 어떤 능력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끈기를 달라고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시간이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때 버티는 힘이 바로 끈기입니다. 예전에 TV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나영석 PD가 그랬던가요? 유재석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잘 버티는 끈기 있는 사람이 나는 가장 존경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끈기를 키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3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끈기를 키우는 시작은 끊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 유희죠. 이런 거는 끊기, 그러니까 무언가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것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힘든 순간보다 달콤한 유혹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본능적인 욕구를 끊어내야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노력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몸이 굉장히 노곤하고 힘들죠. 이제는 휴식을 하고 싶어요. 밥을 먹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거실에 앉아가지고 TV를 멍하니 틀어놓고 쉽니다. 혹은 핸드폰을 틀어놓고 유튜브에 소모성 컨텐츠를 보기 시작합니다. 혹은 맥주 한 캔과 함께 그냥 소파에 누워서 쉬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뭔가 다른 걸 해야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내 주변의 환경 설정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부터 제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흔히 시작이 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뭐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부터 시작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떠오르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집에서 홈트레이닝, 그러니까 운동 시작하기, 그 다음에 핸드폰 일시 먹통 모드로 해놓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패했을 때를 생생하게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바로 망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거죠.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대해서 더 고통스러운 손실, 회피, 편향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죠. 망하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하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뭔가를 지속하려면 몰입해야 한다라는 건데, 일의 난이도와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만 자연스럽게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그 측면을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의 세계에서는 열심히가 아니고 잘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 열심히, 심지어 잘했더라도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매 전환, 그리고 운의 측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을 잘 버는 데는 특히 운이 많이 개입을 한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지 효율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잘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위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향력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내면은 투입한 노력을 몇 배로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부분을 아웃소싱, 그러니까 위임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본인의 부가가치가 더 큰 일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책 인생은 실전이다 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면 올바른 투자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순간 돈을 잘 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끈기, 그리고 인내를 키우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와 함께 일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 비결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3가지 꼭지점을 들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면 어떨까요? 요새는 그에 대한 영상과 자료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유튜브를 조금만 뒤져봐도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좋은 정보를 취합해내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책 인생은 실전이다를 보면서 부자들의 저축하는 방법, 그들의 노하우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했기에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평소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셨다거나 지금 월급쟁이시거나 경제적 자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인상 깊은
깊었던 건 뭐냐면 저를 굉장히 놀라게 했던 멘트 중에 하나인데 젊어서 고생을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부자가 된다는 거를 월 단위로 쪼개서 생각해보면 쉬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조금이라도 자산이 많으면 된다는 거죠. 부채가 아닌 자산이 많으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산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산은 계속해서 그 가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건 자산이 아니에요.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을 늘리기 위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더 많이 벌거나 더 적게 쓰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축 고수들의 마인드 방법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우선 수많은 사람들, 그 월급쟁이 샐러리맨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첫째는 소비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신용카드죠. 월급과 카드가 이 결합되는 순간에는 눈 깜짝할 사이 월급이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 오죽했으면 이 월급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잠깐 찍혔다가 그냥 없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금리가 1% 수준에 불과하니까 저축할 의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축을 해도 돈이 늘어나는 게 딱히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의 대책을 한번 세워볼까요? 저축을 잘하는 사람들, 저축의 달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첫 번째는 돈을 쓰기 전에 재빨리 저축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이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말들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우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금리가 낮다고 저축하지 않을 게 아니고요. 목표 금액을 위해서 저축 금액을 늘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축 금액을 늘리지 못한다면 내 소득을 늘릴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소득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것이죠. 저축의 달인들은 저축할 때마다 매달 투입하는 금액이 아닌 목표 금액에 집중을 합니다. 이 목표 금액에 어떻게 하면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내 월급으로 저축 금액을 늘릴 수 없다면 내 소득을 늘려서라도 이 금액에 빨리 도달을 해야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떤 부업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금리가 낮다고 해서 저축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동성이 굉장히 폭발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와 정부에서 유동성을 많이 풀기도 했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주식 그리고 부동산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상승을 이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유동자금을 그냥 현금으로 모아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유동성 자금을 모아두는 게 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금들의 힘은 언제 우리에게 기회를 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여러분들이 큰 기회를 맞았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금, 유동성의 힘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저축 사연이 궁금하시다면은 유튜브에서 적금으로 2억 원 만들기 강가장 채널을 보시거나 빠르게 돈 모으기 김유라 채널을 보시거나 2천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김짬부 채널을 보시거나 황금호랑이 채널을 검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다른 측면 얘기를 해볼게요. 젊었을 때는 무조건 아끼고 고생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경험에 투자하고 소비해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게요. 젊을 때는 고생이 아니라 좋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젊다고 생각하면 버는 돈의 액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능력치를 올리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능력만 있으면 큰 돈을 벌 기회는 나중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젊다면요, 일을 통해서 어떤 능력치를 쌓을 수 있는지를 더 높은 우선순위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인생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험을 쌓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퇴근 후에 진짜 인생을 사는 법, 이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퇴근 후에 보통 뭐 하시나요? 이 작은 시간들, 이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에서 후회를 최소화하려면요, 심리적인 해방 시간, 그러니까 퇴근 후 시간을 야무지게 살아야 됩니다. 몇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체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결국 뭔가를 하려면요, 체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서 어떤 부업을 하려면요, 돈을 더 벌려면요, 체력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밌을 것 같은 운동을 찾아보는 겁니다. 즐거워야만 동기가 지속되고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면요, 제 사무실이 보통 10층 이상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계단 오르기를 매일 합니다.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 얼마 걸리지 않아요. 이건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저는 몸이 찌뿌둥할 때면 그냥 1층으로 내려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왜냐면 무릎에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11층, 12층, 13층까지 계단을 따라서 그냥 꾸준히 오릅니다. 아주 집중해서 올라가요. 이게 하루하루 보면 별거 아닌데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면 제 몸에 큰 변화가 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살 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선순환이죠. 두 번째는 부업 측면 얘기를 해볼게요. 회사 내규상 불가능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업을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책에서는 추천을 해요. 부업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시간을 쏟은 만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실제로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면 자기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잘 될 때는요, 이직이나 사업 전환이 가능하기도 하니까 이게 내 소득으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맥락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축에 대한 노하우, 부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저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봤고, 그 다음으로는 젊어서 고생을 그냥 사서 하지만 말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경험과 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업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부업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샐러리맨, 월급쟁이들이 모두들 궁금해하는 월소득 1000만 원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와 더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꿀팁, 우리가 무언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소득이 또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는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는 게, 장사의 본질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와 더불어서 SNS 채널을 확대하고 활용하는 게 이 수입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직장이 좋은 사람, 충분한 급여, 유익한 경험으로 채워져 있다면요, 어느 누구도 떠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왕 이직 그리고 퇴사 같은 마음을 먹었다면 부업부터 시작을 해서 월급만큼 벌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월급 이상을 번 순간부터는 퇴사에 대한 진정한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아쉬워서 떠밀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식이나 재능을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상품을 그냥 판매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인생은 실전이다에서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품 판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버 심사임당 아시나요? 자기 친구 중에 한 명 회사를 다니던 분이 있었는데 아마 급여도 굉장히 적고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퇴사를 하고 나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다마고치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매출 0원부터 시작해서 월 순이익 10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찍어가는 성공 과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에서는 공략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게임을 깰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창업에서도 나름 공략이 존재하고 이 공략 그대로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면 어떨까요? 장사의 본질은 결국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 낮은 가격에 많은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질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많은 사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물며 여러분들 재래시장을 한번 가보면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곳, 이런 곳은 실제로 자리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잠재 고객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녔는지를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손님을 모으고 나면 그 다음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명의 잠재 고객을 모았다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한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이나 노하우, 기술이 있다면 좀 더 선택지가 많아질 수도 있겠죠. 유튜브를 촬영할 수도 있고요, 전자책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좋은 물품이나 공동구매, 이런 거를 제안하면서 운영하면서 팔로워를 늘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TV에 많이 나오는 국민 강사 김미경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온라인 컨텐츠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자신만의 디지털 빌딩을 가질 기회를 잃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네요. 더 나아가서는 몇 년 뒤에는 자신만의 온라인 컨텐츠를 쌓아온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지는 기회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주변 지인들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서 나중에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가고 컨텐츠를 쌓는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하루하루 쌓이는 것들이 나중에 많이 쌓였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인데, 한 번에 뭔가를 해 나간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되면 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일상, 소소한 일상 정보 같은 것들을 꾸준히 여기다가 쌓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팔로워를 늘려놨다가 내가 창업할 시기가 됐을 때, 창업에 적절한 아이템을 구했을 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광고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올바른
바른 방향으로 꾸준히만 노력하면 월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수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이번에는 그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습관은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죠. 습관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 노력보다는 에너지 소모량이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꾸준히 이게 그냥 내 일이다, 내 습관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나가면요, 굉장히 나중에는 편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좋은 습관을 지닌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바로 이런 거죠. 내 주변에 가장 부지런한 후배랑 같이 산다던가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아침에 일찍 깨워달라고 도서관에 멱살이라도 잡고 가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일찍 일어나는 사람 곁에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곁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옆에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 곁에는 돈을 잘 버는 부자들이 그 곁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쉬운 것부터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단 쉬워야 자주 시도할 수 있고 자주 시도해야 그리고 익숙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 기록이란 건요, 습관을 만들 때 생각 이상으로 강력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라는 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가시적으로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잠복기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긴 잠복기 구간에서 포기를 하는 것이죠. 100명 중에 50%는 거기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록을 하다 보면 나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변화, 이런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과 매력이 있습니다. 즉 피드백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눈으로 확인하면 훨씬 큰 동기부여를 얻는 셈이죠. 저 또한 어떤 블로그나 인스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이런 걸 올려가는 과정은 매우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나도 모르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내 컨텐츠의 양이 늘어가 있는 것, 몇백 개가 쌓여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또 한편으로 제 동기부여의 큰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피터 드러커의 명언으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유튜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시 많나요? 혹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회사 때려치고 유튜브나 할까? 어찌 보면 유튜브라는 걸 굉장히 이 시장을 쉽게 보고 하는 얘기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유튜브가 우리에게 열어준 세상, 우리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그걸 다 몸으로 느끼고 있죠. 여러분들 출근 퇴근 시간에 핸드폰, 스마트폰 들고 뭘 보시죠? 거의 다 아마 유튜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넷플릭스를 보실 거고, 아주 일부는 뉴스 기사를 보실 거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독서하거나 책을 읽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여러분들과 유튜브가 열어준 새로운 세 가지의 가능성,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만드는 법 세 가지, 이 팁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덕후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 측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덕업일치라고 얘기를 하죠. 소위 말하는 덕후는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게 과거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이런 특정 주제에 집착하면서 인생을 바치는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와 취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죠. 나는 그걸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타인이 이렇게 해가는 거를, 이런 삶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대리만족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의 근저에는 검문소 역할하는 게이트키퍼가 사라졌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공영방송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KBS, SBS, MBC 이런 걸 보면 기존 방송은 PD라는 벽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송출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잔인하거나 너무 과격하거나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선정적이거나 하면 아예 송출이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수백만의 팬을 확보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죠? MBC, SBS, KBS가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본인들이 예전에 송출했던 이런 방송들을 그대로 짜집기, 편집만 해가지고 그대로 유튜브로 재방송 방식으로 그냥 뿌리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이죠. 그럼 이 유튜브로 모두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광고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케팅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요, 이걸 홍보할 수가 없다면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업장을 강원도 오지 산골에 오픈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지 않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적절히 좋은 상품들을 적절히 좋은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판매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유튜브를 활용하면 누구나 광고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요. 수백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가 있죠. 이런 사람에게 광고를 의뢰하려면요, 이제 수천만 원을 지불해야 될 정도로 유튜브 광고 파급력이 큽니다. 이들은 인스타에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그냥 리뷰를 올리는 것과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이 내용을 기획을 하고 본인이 촬영을 하고 본인이 편집을 하고 업로드까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가가 완전히 다른 시장인 겁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영상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제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결과를 얻는 세 가지의 프레임, 방법,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소셜미디어, SNS 발달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경제적, 문화적 파급 효과를 불러옵니다. 유튜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마치 트렌드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첫 번째 프레임은 권위 효과라는 겁니다. 권위의 힘은 막강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누구나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네이버를 통해서 논문도 읽을 수 있고요. 명망 있는 연구소의 탄탄한 실험 결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는, 자료도 없는 이야기를 그냥 뇌피셜을 통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확실한 정보 그리고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경쟁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프레임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걸 활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내 관심사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포함된 우리의 관심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윈윈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나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대화의 중심에 들어오면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불협화음, 오해, 갈등 같은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세 번째 프레임은 낮은 진입장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결론에 도달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아주 낮은 진입장벽으로 누구나 동의할 만한 주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약한 공감대라도 먼저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본론으로 넘어갔을 때 실패 확률이 90%라면 이 실패 확률을 80%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노하우를 얻거나 뭔가 모르는 걸 물어보러 갔을 때 그냥 가는 것보다는 먹을 거 하나라도 구입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갖다 주면서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단 10%라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책 인생은 실전이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네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열심히 할 것이 아니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